탄핵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14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뭐 체포영장이 뭐 재집행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변 안전이 우려돼서 일단 14일에는 못 나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뭐 왜 나간다고 하더니 뭐 못 나가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쫄보니까요. 쫄보니까 못 나가죠.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본방송 시작되기 전에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랑 윤석열이랑 가장 큰 차이는 트럼프는 기소가 4건이 됐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마이애미 법정에서는 자기 국가 기록물 가지고 나온 거 막 이런 걸로 기소되고 입막음 돈 주고 성폭행한 거 입막음한 거 기소돼 뉴욕에서 막 재판에 다 참석했습니다. 네. 자기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재판에 다 참석하고 지지자들한테 손 흔들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일부는 지고 있고 일부는 이기고 있고 막 기각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기각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막 그러고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트럼프의 모델을 생각을 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완전 쫄보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이재명 뭐 막아야 된다 막 이러면서 보수해서 과잉 흥분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게 한 턴만 지나면요. 윤석열 진짜 비겁했네. 보수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인간이 저기 앉아가지고 지 지켜달라고 총 쏘라고 얘기하고 그럼 뭐 하는 인간이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아니면은 이게 그래도 정말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만 이게 뭐 부국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나와가지고 직접 조사도 받고 그냥 여기 경호처래. 여기 헌재 나오면 됩니다. 예. 네. 진짜 쫄보다. 쫄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 상황 되면 다 이렇게 해요. 아니 체포영장 1000명이 온다는데 어떻게 나가?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쫄보고 뭐고 이런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윤 대통령이 뭐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비난하면 저희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 이거 불법적이다 하면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고 대신에 탄핵의 시기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필요도 있었고 윤 대통령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와중에 아니 또 해필이면 내일 또 처음이네. 그래서 계속 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하니까 나온다면서 하는데 뭐 나가면 안 되지. 그 나가면 바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나가야지. 근데 이게 한 번은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부터는 안 나오면 바로 진행입니다. 그냥 그러면 14일에 원래 시작될 탄핵 심판이 16일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없어도 그때는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고 뭐 탄핵 심판에도 응하지 않는데 이런 주장은 좀 과하다. 겨우 이틀이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 통곡의벽 의원과 제가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갖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건 이제 봐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 변론기일이 열렸잖아요. 네. 17번 횟수만. 근데 이번 탄핵은 아마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느낌이에요. 네. 얼추 2달 잡은 7월 1월이니까 3월 정도 끝날 느낌이에요. 아니면 4월 넘어갈 것 같고. 이게 뭐 꼭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4월에는 또 2명의 퇴임이 18일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18일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3월 10날이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흘 전에 3월 10날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는 4월 초순? 4월 초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결과는 인용. 결과는 모르죠.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닌데. 제가 헌법재판관 만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제 될까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뭐 이런 말을 이제 하시고 싶을 거야 아마. 뭐 이거가 기각될 거라고 뭐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조기 대선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 인용될 거는 웬만한 분들은 상식적으로 다 아실 테고 전 되게 비슷해요. 나 공달님하고 뭔가 오늘 그러니까 주파수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3월 말 4월 초. 3말 4초 정도 봐요, 3말 4초? 저도. 예. 그러니까 2달, 그러니까 저기 노무현 2달, 박근혜 3달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보다 제가 까먹었는데 며칠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온갖 지연 전략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4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달? 그러니까 4달. 3달 반에서 4달. 네. 예. 그러니까 그게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될 것 같다. 3월 말에서 4월 초? 예. 한 3달, 2-3달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니요, 지금 12월 1월이잖아. 지금 1월이잖아요. 12월 네. 27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별로 준비 기일을.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네, 쳤을 그렇게 때. 쳐야지. 예. 어쨌든 1월 27일, 2월 27일, 3월 27일, 그러니까 4월 초가 되면은 어쨌든 박근혜보다는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좀 맥이 빠진 느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노무현, 대통령이 중간에 나오면 또 길어질 수 있다.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심플했어요, 사실은. 심플했죠. 예, 왜냐하면은 이 열린우리당 좀 지지해줘라. 이거 한마디 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증거라는 게 필요 없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통령의 중립 의무가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2달 만에 된 거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수층의 응답이 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론조사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8% 나왔어요. 1월 9일에서 10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7일에서 9일 1,004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율 34%, 거의 민주당 지지율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갤럽에서 조사 결과 보면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 높아지고 있는 이유 뭐예요? 자, 이걸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본 것처럼 축약해서 지지율이 얼마냐라고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균등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뭐 다 물어보지 않는 이상. 네. 한 날 한시에 다 물어봐야 되는데 몇 천만 명을 어떻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통계치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응답을 어느 쪽에서 응답을 더 많이 했냐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투표율 개념을 한번 넣어보잔 말이에요. 투표를 전 국민이 하지 않잖아요. 강제하지도 못하고. 네. 그냥 의혹이 있으면 나가서 투표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거를 투표다. 오늘 선거가 있어서 선거란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왜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하느냐. 또는 이게 투표라고 할 경우 왜 다 투표장에 가려고 하느냐. 네.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왜 진보 쪽은 보수에 비해서 열정이 좀 식어 있는 것이냐. 투표율로 따져보면 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냐. 중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 부분 그걸 봐야 한다고 저는 응답한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보수가 더 많아졌다. 이 결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를 누가 진짜 우리나라 국민 아무나 붙잡고 100명 물어보면 34는 국민의힘이고 36은 민주당이어서 박빙이네요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돈 들여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지표는 똑같은 조사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64인데 네. 민주당 지지율이 36이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거의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왜 그렇지가 않느냐. 28%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이걸 민주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못하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수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네. 지난 한 달 반 동안 보여준 거는 낙제점이다. 한 게 뭐예요? 줄탄핵한다고 그랬지. 계속 윤 대통령 악마화시키면서 갈등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공격만 했지 뭐를 했냐 말이에요. 박찬대 지도부가 지금 하는 거 봐요. 내란 특검법 빨리 해서 어떻게 이거 체포영장 이거 빨리 해결해. 이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인데 걷다 외환자를 왜 붙여가지고 또 이 사달을 만드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오늘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더라고. 이 혼란의 주범은 최상목이다. 네. 그러고 또 최상목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자, 민주당 그 탄핵 찬성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흡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결집을 해서 탄핵 찬성
반대열은 조금 올라갔죠. 네. 예, 그 정도보다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당 지지율은.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이 전화를 잘 받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아니고 그 응답을 더 많이 했다. 아, 응답도 많이 했고 네. 실제로 민주당이 실망한 분들이 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투표율 개념을 얘기를 했잖아요. 투표율도. 예, 그래서 중도에서 응답을 보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했겠냐라는 게 어느 정도 먹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어느 분이 한 얘기니까 인용을 하면 버티기에 성공을 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보면 일단 성공했다, 버티기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네. 그 한겨레 그 성환영 기자, 성환영 네, 선배가 맞죠. 그 기사로 썼는데 되게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어회는 1년 중 지금 가장 맛있습니다. 방어를 당일 손질해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필렛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사골 국물보다 뽀얀 국물 맛이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굴미역국도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애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말 한마디가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과 글은 어떠해야 할까요?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 시인이 시대를 이끌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대통령의 명연설과 그 말과 글의 뿌리가 된 수백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어떤 책이 대통령의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을 만들었으며 종국에는 국정 철학이 되어 우리 삶에 닿았을까요? 훌륭한 대통령들의 필독서를 파헤치는 대통령의 독서에서 위기,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함께 찾아봅시다. 한겨레 그 성환영 기자, 성환영 네, 선배가 맞죠. 그 기사로 썼는데 되게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2월 둘째 주 조사 한국갤럽 12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보수 응답자를 얘기하는 보수 245, 중도 326, 진보 330이었는데 네. 1월 둘째 주에서는 보수가 331, 245에서 331 많이 올랐고 중도가 274, 중도가 326이었는데 274로 줄었고. 줄어들고 진보가 293, 330이었는데 293. 중도 진보가 줄어들고 예. 보수 응답층이 늘었네요. 자가응답이에요. 이거는 내 이념 성향이 어떻냐라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념 성향은 내가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중도가 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냥 한번 중도라고 한 사람은 중도인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이거를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할당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세대 할당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전화가 잘 잡히면요.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네. 전화 통화에 응답을 했다. 그럼 왜 열심히 응답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위축됐다가 보수가 하나가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틀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침묵의 나선의 이론에 따라서 사실은 한번 우리가 소수파가 되면은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수가 나 말고도 다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정쟁화라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는 정쟁화도 맞는데 대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에 맞서는 대선 후보 같은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안 합니다. 네. 지금은 지지율 조사라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여론조사에서 했잖아요, 그거를. 네. 40%가 나오는. 40% 나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중앙일보도 막 비판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당 지지율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이재명 그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보수층에서 함으로써 이거는 대선이구나. 우리 진영이 결집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보수층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고요. 결국은 이 대선이라는 거는 역대 대선들을 보면은요. 48대 뭐 52, 49대 51 항상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라는 조기 대선이라는 게 점화가 된 이상 이거는 이상한 현상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 이 비율은요, 연초에 여론조사들 굉장히 많았고, 갤럽 말고도 예를 들면 MBC, 경향신문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때는 탄핵 반대가 한 29에서 28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물론 오른 건 맞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오른 건 아니다. 옮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탄핵은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도층도 탄핵은 맞지만은 각 진영에서 결집하는 요 상황에서 중도층에서는 나는 뭐 대선 그거 아니니까 빠질래. 정당 지지율은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라는 게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잘해도 문재인 때 좀 잘했던 거 빼놓고는 30% 후반이 천장이고요. 네. 밑에 떨어져도 2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원래 움직이거든요. 국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에서 다 결집하고 있다. 중도에서는 관망하고 있다. 이게 약간 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때 한겨레 신문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속보가 나와. 만약 계엄이 성공했으면 저희 지금 방송 못할 뻔했습니다. 아니 단수해도 먹을 거 먹어야지. 나는 술 단전 단수돼도 술은 먹을 거야. 촛불 켜놓고 이제 술 마시면서 촛불 방송하는. 켜놓고. 핸드폰으로 방송. 한겨레만. 그러게요. 아마 다른 언론도 있을 텐데. 네 군데? 네 군데의 언론사. JTBC 경향한 MBC, JTBC, 경향 한겨레 단수 단전 지시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보기에 좌파들이네. 네. 네, 조심해야 근데 됩니다. 네. 놀라운 거는 그 네 군데 내가 다 나가. 윤석열 대변인도 나가시지 않나요? 경향은 모르겠어요. 경향은 네. 아니시고. 경향 뭐 있나요? 경향도 경향 TV. 유튜브, 경향 TV 네, 하고 유튜브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도 한번. 거기도 한번 자리를 저는 노려보시면. MBC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발언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뭐 카톡 계엄령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전용기 의원이 무슨 의도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이거 막 선동하는 수단으로 카카오톡 이 카톡방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순화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네. 이 단어가 이런 말 할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일반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검열이라는 단어가 들어 일반인이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모든 카톡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들리잖아요. 있다. 그러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국회 나와가지고 또 니네 못 알아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우월감에 젖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하고 이 카톡방이란 거를 다른 수단으로 좀 바꿔놓으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시대 때 긴급조치들랑 똑같아요. 긴급조치가 뭐 1호, 뭐 5호, 9호 뭐 이런 거 잘 보면은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서는 우리는 민주정당이고 민주파출소라는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고하세요. 신고해서 경과를 보여준 데는 유치장이고요. 결과를 알려주는 곳은 교도소예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되는군요. 이러면 민주당이 적어도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응?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많이 오바예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카톡을 어떻게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집권하면은 이제 바로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다 풀려날 거라 뭐 이런 거 돌고 있거든요, 실제. 네. 그럼 그거 이거 전달을 하면은 그거 잡혀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포 정치예요, 일종의 엄포 정치.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 동안에 이제 했던 거는 그런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법적인 규제보다는 되면은 뭐 팩트 체킹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가짜 뉴스 처벌법 문재인 정부 때도 만들려고 하다가 그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맥락이. 물론 터무니없는 거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이제 팩트 체킹 많이 그런 언론사에도 제가 이제 소속돼 있어서 많이 했는데 막 2017년 18년에 뭐가 돌았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가면은
다들 임종석부터 해가지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해서 서로를 다 동무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래요? 소문이 있었나요? 예, 동무라고 해. 뭐 이제 찌라시 같은 게 막 도는 거야. 자기들끼리 동무. 돌려보는 거. 북한식으로 한다. 북한말 쓰고 동무 오늘은 뭐 했시오? 뭐 했시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기가 직접 봤다 막 이런 거가 막 돌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없어져요, 솔직히. 이거를 근데 어떻게 다 처벌을 하냐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팩트 체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야 되나 안 했어요. 이거는 누가 그거를 할 가치도 없다. 실제로는 동물하고 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별 희한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어쨌든 오버하지 마라. 사실은 이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소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장에 그래서 국회로 불렀죠. 정무적으로 봐도 솔직히 백골단 훨씬 더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전용기 이 얘기함으로써 다 이게 막 상쇄되거나 덮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JTBC 단전 단수 언론사 중에 JTBC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JTBC는 아니고 MBC 한겨레 경향만. 아 그렇군요. 경향만. JTBC는 중앙일보 때문에 살아났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에서 지금 허은하 대표랑 이준석 의원 간에 엄청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게 허은하 대표가 상황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이준석 의원은 망상을 벌이라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된 이후로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창당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당비 쓰는 문제부터 해서 네. 이 당 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터진 거죠. 네. 발단은 김철근 전 사무총장 면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결론은 그거죠. 본인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는데 더 네. 이준석 의원이 아니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찾아서 비리 한번 더 달라고 했다고. 거기서 안 돼서 이제 이주영 의원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김영선 의원이 또 되려고 한번 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거 한 자리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 후유증이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결국 공천 문제네요. 네, 그 결론은 저희가 4년 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되게 잘못했다. 뭔 4년 전에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시죠? 허은하 대표를 비례대표로 준 게 잘못됐다? 황교안 대표가 좋죠. 그 공천 정말 예. 제가 할 말씀은 많지만은 허은하 대표가 본인의 상황과 처지와 여러 가지 자질, 능력 이런 거 감안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준석은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관계자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입장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김철근 사무총장, 이준석, 선아람 얘기 다 듣고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거 중재해 보려고 12월 16일에 표면으로 터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 김철근 사무총장 했을 때 제가 중재해 보려고 다 망한다 이러면은. 네. 그래서 허은하 대표한테는 어쨌든 지금 당내 신임을 좀 잃은 편이니까 스무스하게 퇴진할 수 있게 조기 대선 체제가 가동이 되면은 그때 조금 권한을 넘겨주고 지금은 특별히 메시지를 안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 천하람 이쪽한테는 지금 허은하 무리하게 쫓아내려고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내에서는 심각해 보여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왜 쟤들은 뭐 왜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거다. 네. 그러면 이준석 본인이 쫓겨났던 거에 그거가 재현돼서 본인이 가해자처럼 보일 거다, 이거는. 실제 허은하 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네. 지금 그렇게 될 테니까 좀 무리하게 쫓아내지 말려고 하고 일단은 허은하랑 화해하고 일단은 유지하다가 자연스럽게 퇴로를 안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허은하 입장에서는 쫓겨나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 당연히 반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제가 중간에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역시 결국은.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 말을 제 말을 들어야 된다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는 되게 심각해요.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허은하가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무능하게 비춰질 수도 있죠. 근데 개혁신당 지지율 2% 3%가 다른 사람이 왔으면 심지어 이준석이 당대표 했으면 그럼 막 뛰었을까요 지금? 그렇진 않을 거죠. 지금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판에서 개혁신당은 존재감 나타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허은하 대표가 자기 PR 하려고 하고 뭐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원래 다 그렇게 당대표 자기 한동훈
한동훈 대표는 훨씬 더 심했어요. 자기 PR.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무리해서 근데 결국은 이거는 허은하가 질 거예요. 네, 질 수밖에 왜냐면 없다. 그렇게 당내 말씀하시네요. 주류가 결국은 이준석 근데 이게 법정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개판될 거예요. 간다. 개판.